6.25와 이승만 대통령 1회 제1부 기습 남침과 대통령의 초기 대응. 대통령의 서울 사수 의지를 만나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이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1부 기습 남침과 대통령의 초기 대응. 대통령의 서울 사수 의지. 공산군은 6월 25일 새벽 5시에 쳐들어왔다. 나는 이날 상호 9시에 어금니 치료를 받으러 치과로 갔고, 대통령은 아침 식사를 끝내자 9시 30분쯤 경회로로 낚시를 나갔다. 10시쯤 신성모 국방장관, 국무총리 서리 겸임이 허겁지겁 경무대로 들어와 가깝게 보고드릴 긴급사항이 있습니다고 했다. 두 분이 집무실에 마주 앉은 게 상호 10시 30분. 이 자리에서 신 장관은 개성이 상호 9시에, 그러니까 내가 치과로 떠나던 그 시간에 이미 함락되었고, 탱크를 앞세운 공산당은 춘천 근교에 도착했다고 보고했다. 대통령은 탱크를 먹을 길이 없을 텐데 라며 입속말을 했고, 얼굴엔 어떤 위험을 느끼는 듯 불안한 눈빛이 순간 스치고 있었다. 시내는 우리 아이들, 대통령과 나는 군인들을 꼭 우리 아이들이라고 불렀다. 우리 아이들을 태운 트럭이 북쪽을 향해 달리고 있었고, 시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이제 38선이 깨진 모양이니 이북 땅도 되찾겠지라며 이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경무대 안 분위기도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았다. 그 자식들 장난치다 그만두겠지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신국방까지도 대통령에게 크게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경찰 정보는 상황이 심각 위급하다는 것이었다. 대통령은 고재강 비서관을 불러 정보 보고를 확인시켰다. 고 비서관의 보고 역시 예상 밖으로 적군의 힘이 강해 위험하다는 것이었다. 대통령은 잠을 잊은 채 자정을 넘겼다. 침통한 모습에 나는 그때까지 한마디도 말을 건넬 수가 없었다. 26일 새벽 3시 대통령은 동경의 메가더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속 부관이 전화를 받았다. 그는 장군을 깨울 수 없으니 나중에 걸어드리겠다고 대답했다. 대통령은 벌컥 화를 내며 한국에 있는 미국 시민들이 한 사람씩 죽어갈 터이니 장군을 잘 재우시오라고 고함을 쳤다. 나는 너무나 놀라 소화기를 가로막았다. 대통령은 마음이 우리 국민이 맨속으로 죽어가는데 사령관을 안 깨우다니 말이나 되는 소리요라며 몸을 떨었다. 상대편도 미국민이 한 사람씩 죽을 것이란 말에 정신이 들었는지 각하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하더니 메가더 사령관을 깨우겠다고 했다. 평소에 대통령은 메가더 장군을 거의 소령 시절부터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름은 기억에 없지만 메가더 장군의 장인이 한국우호연맹의 고참 멤버로 대통령의 독립운동 시절 때부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다. 메가더 사령관이 전화를 바꾸자 대통령은 오늘 이 사태가 벌어진 것은 누구의 책임이요? 당신 나라에서 좀 더 관심과 성의를 가졌다면 이런 사태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요. 우리가 여러 차례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어디 한국을 구하시오. 라며 무섭게 항의했다. 사령관은 바로 동경 극동사령부의 무기담당 히키 장군에게 명해 무스탕 전투기 10대, 105mm 곡사포 36문, 155mm 곡사포 36문, 그리고 바주카포를 긴급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조종사 10명을 보내 단기 훈련을 받은 뒤 무스탕기를 몰고 오게 하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사령관의 통화가 끝나자 워싱턴의 장면 대사를 불렀다. 장 대사, 트루먼 대통령을 즉시 만나 이렇게 전하시오. 적은 우리들 문전에 와 있다고. 미 의회가 승인하고 트루먼 대통령이 결제한 2천만 달러 무기 지원은 어떻게 된 것이오? 대통령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계속 떨고 있었다. 군부 지도자들은 2, 3일 안에 원조가 오면 서울을 지킬 수 있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젠장, 비행기가 없으니 탱크를 막을 수가 있나? 대통령은 안전부절 뒷짐을 진 채 방안을 맴돌았다. 하오 2시 대통령은 직접 육군본부와 치안국 상황실로 나갔다. 의정부에서 이해 방면으로 방어선을 전개했으나 탱크를 저지하지 못해 계속 뚫리고 있다는 보고였다. 내가 알기로는 그때까지 미국은 한국과 같은 지형에서 탱크를 쓸 수 없다고 판단, 탱크는 물론 대전차 무기조차 공급하지 않았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다. 대통령이 전황 보고를 받고 경무대로 돌아올 때 서울 상공에는 적의 야 크기가 맴돌고 있었다. 나로서는 처음 보는 적기였다. 적기가 뜰 때마다 대통령이나 나나 방공호로 들어가야 했고 서울 시민들의 얼굴엔 공포의 그림자가 뒤덮이기 시작했다. 숨막힐 듯한 긴장과 긴박감 속에 하루가 지났다. 대통령이나 나나 자정을 넘겨 막 잠자리에 눈을 붙였을까. 비서의 다급한 노크가 들려왔다. 어린 머터의 세계는 27일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신성모 국방장관이었다. 불길한 예감이 내리를 스쳤다. 이어 서울시장 이기붕 씨와 조병욱 씨가 들어왔다. 신 장관이 간곡히 각하 서울을 떠나셔야겠습니다. 남하 건의였다. 안 돼. 서울을 사수해. 나는 떠날 수 없어. 대통령은 그 이상 아무 말도 않고 문을 쾅 닫으며 방으로 들어갔다. 신 장관은 침통한 표정으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나는 대통령을 뒤따라 들어가 침착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부탁했다. 지금 같은 형편에서는 국가 원수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면 더 큰 혼란이 일어날 거라고 염려들 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존속이 어렵게 된답니다. 일단 수원까지만 내려갔다가 곧 올라오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뭐야? 누가 마미한테 그런 소리를 하든가? 캡틴 신이야? 아니면 치프 조야? 장이야? 아니면 만송이야? 나는 안 떠나. 고 고함을 쳤다. 대통령은 나에게 신장관을 캡틴 신, 그는 한때 선장을 했었다. 조병옥 박사나 장택상 씨를 경찰국장을 지냈다 해서 치프 조라고 불렀다. 나는 재차 모두 같은 의견입니다. 저는 대통령 뜻을 따르겠습니다고 했다. 이때 경찰 강부 한 사람이 들어와 적의 탱크가 청량리까지 들이닥쳤다고 메모를 전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당시 적의 탱크는 그보다 훨씬 먼 곳에 있었고 그것은 대통령의 남하를 촉구하려는 꾀였었다. 나도 수원은 서울에서 별로 멀지 않아요 라고 넌시시 거들었다. 신장관은 때를 놓치지 않고 각하가 수원까지만 내려가 주시면 작전하기가 훨씬 쉽겠습니다 하고 머리를 숙였다. 새벽 3시 30분 남행열차를 타기로 결정됐다. 비서관이 간단히 짐을 챙겼다. 금고를 탈탈 털어도 5만원, 요즘 3만원의 값어치밖에 안 된다. 5만원 밖에 없었다. 이 돈을 황규면 비서에게 맡기고 경호관 김장헌 총경과 경찰관 4명이 우리 일행이 되었다. 서울역에서 기차를 탔다. 차창이 깨지고 좌석의 스프링이 튀어나온 3등 객차였다. 대구에 도착한 것은 상호 11시 40분이었다.
기차가 머물자 대통령은 여기가 어디냐고 물었다. 대구라는 대답에 대통령의 모습은 너무나 침통했다. 대통령은 나를 찬찬히 쳐다보며 내 평생 처음 판단을 잘못했어. 여기까지 오는 게 아니었는데. 나는 바로 곁에서 20년 가까이 남편을 모셨지만 이때처럼 회오와 감상에 젖은 음성은 들어본 적이 없었다. 대통령은 이내 비서들에게 서울로 올라갈 것을 명했다. 나는 너무나 큰 죄를 진 기분이었다. 앞을 예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가 원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결국 우리나라가 불행해진다는 생각에서 나 말을 은근히 꺼냈던 것이지 목숨이 아까워한 짓은 아니었다. 그러나 대통령이 후회하는 표정을 짓거나 나를 원망하는 듯한 말씀을 할 때는 너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 아내로서 외로움과 서름이 왈칵 올라왔다. 대구에 머문 지 1시간도 못 돼 난 12시 30분 기관차의 머리를 서울로 되돌렸다. 간밤을 뜬누로 세운 데다 식사조차 제대로 못한 형편이었다. 나는 보리차를 대통령에 꺼냈으나 그들도 보지도 않은 채 입을 꽉 다물고 찻장방만 응시하고 있었다. 수원까지만 가면 자동차로 서울엔 들어갈 수 있겠지. 그의 머릿속엔 서울 생각뿐인 것 같았다. 나는 한층 보완해줄 수밖에 없었다. 철로부연에는 모가 파랗게 심어져 있었고 넓은 청모자를 쓴 남녀들이 열심히 눈을 다듬고 있었다. 그 순간 전쟁의 공포를 느낄 수 없었다. 기차가 대전에 도착했다. 플랫폼엔 윤치영 씨와 허정 씨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각하 여기서 내리십시오. 서울은 이미 빨갱이들 수중에 들어갔습니다며 더 이상 북상을 만류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계속 서울행을 고집했다. 옆에 있던 이영진 충남지사가 대통령을 부추기는 말을 했다. 한 발짝이라도 서울 가까이 계셔야 민심 동요가 적어집니다. 제가 모시고 올라가겠습니다는 것이었다. 대통령도 따라서 자네 말이 오라. 나 서울 가겠네 하고 응수했다. 나는 기차에서 내리려 했다. 대통령은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영어로 목숨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거야 라고 엄숙히 말했다. 대통령은 열차에서 내려 잠깐의 휴식을 위해 대전철도국 2층 역장실로 올라갔다. 계단을 오르다 갑자기 생각나듯 황 비서를 불러 기관사에게 수고비를 주라고 했다. 황 비서는 나에게 2만 원을 떼어주었다고 보고했다. 잠시 뒤 미 대사관의 드럼라이터 참사관이 달려와 유엔이 대북계 군사 제재를 결의했고 트루먼 대통령은 해공군 출동 및 대한 긴급무기 원조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암담하던 분위기는 이 소식으로 활기를 되찾았고 대전으로 임시정부를 옮기기로 결정했다. 대통령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즈음 충남지사관제로 숙소를 정했다. 28일 아침 임시강요회의가 도지사실에서 열렸다. 그때 강요들과 국회의원들은 대전 근교 유성원천에 머물고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 전규홍 총무처장이 신국방장관을 경질하고 후임에 이범석 장군을 임명하자고 제의했다. 대통령은 서울에서 송출되는 방송에 여자 목소리의 중국어 방송이 나오고 있는 걸로 보아 중공군과 소련군이 상당수 국계군에 있는 것 같다고 알려주었다. 29일 상호 8시 30분 무초대사가 도착했다. 그는 지사관제로 들어오면서 꼬리 사나와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무초대사의 모습은 꼭 쓰레기 더미에 파묻혔다가 방금 나온 사람 같았다. 옷은 몽땅 젖은데다 곳곳이 찢어졌고 헐투성이었다. 수원에서 지프를 타고 오는 동안 서너 차례 저러야 크기 기총소사를 받아 그때마다 논두렁과 수채구멍에 뛰어들었다는 것이다. 그는 메가더 사령관이 한강 방위선 시찰을 위해 동경에서 날아온다는 메시지를 간직하고 있었다.
대통령은 1시간 뒤 비행장으로 나가겠다고 했다. 오랜만에 대통령의 얼굴에서 웃음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나에게 마미 보고할 게 있습니다고 군대식으로 말을 걸었다. 대통령 언제나 기분 좋은 소식이 있을 때는 이런 식이었다. 대통령은 씁니다라는 미 공군 조종사가 조종하는 경비행기로 무초 대사는 또 다른 비행기로 각각 수원으로 가기로 했다. 처음 대통령은 무초 대사에게 함께 가자고 했으나 나는 만일에 무슨 일이 생겨도 두 분이 다 화를 당하면 안 됩니다고 만류했다. 대통령은 빙긋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수원 농대에서 대통령은 감격적으로 장군을 을어안았다. 대통령은 장군 구도가 지금 뭐를 밟고 있어. 메가더 장군은 각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깍듯이 사과를 했다. 대통령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즐거운 표정을 지었다. 대정원으로 돌아오는 중 대통령이 탄 비행기는 2번이나 약하게 추적을 받았다. 조종사 스미더는 거의 땅바닥에 닿듯 저공비행을 하고 객을 타며 적기의 공습을 피했다. 대통령이 돌아올 때까지 7시간을 나는 비행장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밤 8시 반 무초대사와 함께 대통령이 도착했을 때 반가운 눈물이 왈칵 쏟았다. 대통령의 도착 연락을 받고 장택상 신익기 씨가 밤 9시쯤 찾아왔다. 두 사람은 현생 타계를 위해서는 국방장관을 바꾸어야 한다며 역시 이범석 장관을 추천했다. 대통령께서도 철기는 게릴라전의 명수니까 전황타에 못 책일 수도 있다며 국방장관 경질의 뜻을 비쳤다. 무초 대사가 끼어들었다. 지금은 강요를 바꿀 때가 아니면 특히 국방장관을 바꾸면 큰 혼란이 일어난다고 반대했다. 내가 알기에 무초 대사는 이 장군을 무척 싫어했다. 그의 사고방식은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은 고집이 세고 특히 미국 말을 잘 안 듣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무초 대사는 그런 쪽 사람들에게 일제하에서 적당히 지냈던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편이었다. 개인적으로 무초 대사와 이 장군은 무척 나쁜 관계였다. 다른 사람을 통해 들은 이야기인데 한 번은 무초 대사와 이 장군이 토론 중 독립운동 경력이 있는 정치인들에 대한 무초 대사의 편견이 나오자 이 장군으로부터 매를 맞을 적도 있다는 것이다. 그날 밤 대통령은 나에게 드러난 듯 우리는 지금 철기 같은 파이터가 필요한데 사사건건 무초 펠로가 저 모양이란 말이야 하며 못마땅해 했다. 대통령은 무초 대사를 엠베서더러 대사라 부르지 않고 사석에서 무초 펠로, 무초 녀석이라고 호칭했다. 6월 30일 아침 메가더 사령관은 최병덕 육군참모총장을 정일근 장군과 바꾸는 것이 어떠냐고 제의했다. 대통령은 은근히 마음에 두었던 문제였지만 이날 낮 12시쯤 참모총장 경질에 사인을 했다. 6월의 마지막 캘린더를 맞았다. 지사간제 밖 나무 그늘에서 매미 소리가 울부짖고 손도 돌보지 않은 꽃들이 제철이라고 향내를 풍기고 있었다. 대통령 신장관이 겸임하고 있는 국무총리 자리를 생각하는 것 같았다. 마음이 고당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이 난국 해결에 큰 도움이 되었을 거야. 대통령 그때도 고당 조만식 선생을 가슴에 새기고 있었다. 전에도 여러 차례 사람을 평양에 보내 항맹 일어날 것을 제의했었다. 그때마다 고당은 핍박받는 북한 민족을 두고 갈 수 없다며 사양했고 대통령도 또 그때마다 안타까워했다. 대통령과 나는 많은 시간을 고당의 이야기로 6월의 마지막 날을 보냈다. 대전으로 남아한 뒤 대통령은 침실 머리맡에 모델군총 한 자루를 놓고 자는 습관이 생겼다. 나는 차디찬 그리고 싸늘한 총구가 기분 나빴다. 나의 이런 표정을 읽은 대통령은 최후의 순간 공산당 서너 놈을 쏜 뒤에
우리 둘을 하나님 곁으로 데려다 줄 티켓이야 라며 내 손을 꼭 잡았다. 그 뒤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 나는 우리 두 사람 티켓은 잘 간수했어? 하면 잘 있지 하며 크게 웃곤 했다.